여러분이 해안 도시의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태풍의 거센 비바람이 건물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의 배수구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몇 분 뒤 맨홀 뚜껑이 흔들리고 도로에 빗물이 하수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솟구쳐 나옵니다. 바다는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는 이미 아래쪽부터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해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 위로 넘어오고 하천에서는 산지에 내린 폭우가 밀려 내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 사건도 파도가 높은 사건도 아닙니다. 태풍이 밀어올린 바닷물과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만조, 강한 파도, 집중호우, 하천 유출이 거의 같은 시간에 한 지점으로 모인 복합재해입니다. 각각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일지라도 동시에 겹치면 도시의 방어 능력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폭풍의 일과 만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폭풍의 일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의 바람과 기압 변화 때문에 예측된 천문조보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폭풍조위는 폭풍의 일에 그 시각의 천문조를 더한 실제 해수면 높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만조의 수위가 1.5m이고 태풍이 추가로 1.2m의 폭풍의 일을 만든다면 파랑의 영향이 없더라도 해수면은 약 7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도가 깨지며 평균 수위를 끌어올리는 웨이브 셋업과 개별 파도가 육지 위로 밀려 올라가는 런업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해안에서 목격하는 물의 높이는 단순한 폭풍의 일 수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도 폭풍의 일과 천문조가 합쳐진 폭풍조위 위에 파랑이 추가되며 일부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체 수위가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의 높이가 단순히 더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안 도시에는 도로의 높이, 방파제의 마루 높이, 하수관의 배출구 높이, 건물 출입구와 지하 공간의 문턱처럼 수많은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이 임계점보다 5cm 낮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단 몇 센티미터 더 높아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바닷물이 도로로 흐르고 배수관으로 역류하며 지하 공간으로 쏟아집니다. 한번 육지로 들어온 물은 낮은 지형을 따라 옆 지역으로 퍼지고 또 다른 방어선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수위가 10% 높아졌다고 침수 피해도 10%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 면적과 수심, 유속, 지속 시간은 지형과 시설의 임계 높이를 넘는 순간 비선형적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폭풍의 일과 만조의 동시 발생을 단순한 산술적 합이 아니라 위험의 급격한 전환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조는 태풍과 관계없이 달과 태양의 중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면서 발생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많은 해안에서는 하루에 대략 2차례의 만조와 2차례의 간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조석의 높이와 시각은 해안선의 모양, 바다의 깊이, 해저 마찰, 만과 해협의 공명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름과 금의 무렵에는 태양과 지구, 달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열되면서 태양과 달의 조석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평소보다 조차가 커지는 사리 또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미 천문조가 높은 시기에 태풍의 바람이 해안 쪽으로 바닷물을 밀어넣으면 폭풍의 일은 더 높은 출발점 위에 놓입니다. 네오아는 태양과 달, 지구가 정렬되는 신월과 보름 무렵에 조석 효과가 커지고 이 시기에 폭풍이 겹치면 높은 폭풍조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보름이나 금엄이라고 해서 모든 해안이 반드시 침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의 최대 폭풍의 일이 현지의 만조 시각과 얼마나 정확하게 겹치는가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해안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과 최대 해상풍이 부는 순간, 특정 만이나 항구에 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순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꾼 뒤에도 이미 밀려온 물이 좁은 만 내부에 남아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며 외에서 만들어진 장주기 파동이 몇 시간 뒤 항구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 폭풍의 일이 간조와 겹치면 천문조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 실제 최고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강도의 태풍이 같은 해안을 통과하더라도 도착 시각이 몇 시간 달라지는 것만으로 침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당시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도 침수 규모가 폭풍의 일과 조석 주기의 상대적인 시각에 크게 좌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폭풍의 일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람입니다. 태풍의 바람이 바다 표면을 지속적으로 해안 방향으로 밀면 표층수가 육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물이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비교적 쉽게 분산될 수 있지만 수심이 얕아지는 대륙분과 해안에서는 물이 아래로 피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밀려온 물이 해안 앞에 쌓이며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최대 풍속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거리인 취송거리, 강풍의 지속시간, 바람이 해안선과 이루는 각도, 해저의 경사도 모두 중요합니다. 같은 최대 풍속을 가진 태풍이라도 바람 영역이 넓고 오랜 시간 바다를 해안 쪽으로 밀면 더 많은 물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는 태풍의 강도뿐 아니라 크기, 이동 속도, 접근 각도, 해안선의 형태와 수심이 폭풍의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람이 수면에 전달하는 힘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커집니다. 따라서 최대 풍속이 조금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닷물을 미는 힘은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태풍이 반드시 모든 장소에서 가장 높은 폭풍해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빠르게 이동하는 강한 태풍은 특정 지점에 매우 강한 바람을 주지만 물을 오랫동안 쌓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심 풍속이 다소 낮더라도 강풍 반경이 넓고 이동이 느린 태풍은 넓은 바다의 물을 장시간 해안으로 밀어 거대한 수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서는 태풍 자체의 회전풍과 진행 속도가 더해져 바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위험 방향은 해안의 방향과 태풍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폭풍해일 예측에서 태풍의 등급 하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람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래 바다를 밀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힘은 낮은 기압입니다. 대기압은 바다 표면을 누르는 무게와 같으므로 기압이 낮아지면 바닷물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이를 역기압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적인 조건에서는 기압이 약 1헥토파스칼 낮아질 때 해수면이 대략 1cm 상승하는 관계가 사용됩니다. 주변 해역의 기압이 1010헥토파스칼인데 태풍 중심 부근의 기압이 950헥토파스칼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60cm에 해당하는 기압 효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고 바람과 해저 지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이 계산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매우 낮은 중심 기압이 폭풍해일에 의미 있는 높이를 추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애호와 조석 자료의 용어 설명도 대기압이 약 1.005mbar 감소할 때 정적인 해수면이 1cm 상승한다고 정의합니다. 해안의 수심과 형태는 같은 태풍을 전혀 다른 재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륙붕이 넓고 완만한 해안에서는 바람에 밀린 물이 얕은 바다 위에 넓게 쌓이며 높은 폭풍해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좁고 깊은 외해에 바로 연결된 급경사 해안은 바닷물이 옆이나 아래로 분산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곳에서도 큰 파랑과 월파가 심각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구가 넓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만에서는 들어온 물이 좁은 공간에 압축되면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구와 항만은 고유한 진동 주기를 갖기 때문에 외해에서 들어온 해수면 변동과 공명이 일어나면 수위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풍해일의 높이는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태풍에서 멀리 떨어진 만이나 해협에서도 바람 방향과 해저 지형이 맞으면 높은 수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처럼 조차가 큰 해역에서는 만조 시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천문조만으로도 만조와 간조 사이에 수미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폭풍해일 정점이 어느 조석 단계와 만나는지가 실제 수위를 크게 바꿉니다. 반면 동해안은 일반적으로 조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깊은 바다에서 발달한 높은 파도가 급경사 해안과 구조물에 강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남해안은 섬과 만, 좁은 수로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어 태풍의 경로와 바람 방향에 따라 지역별 수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연안은 한 가지 방식으로 위험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해에서는 큰 조차와 넓은 갯벌, 하구의 배수 문제가 중요하고 남해에서는 만의 증폭과 태풍 접근각이 중요하며 동해에서는 높은 파랑과 월파가 지배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연안 방제 역시 전국에 동일한 높이의 방벽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해역별 물리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파도는 폭풍해일과 다른 현상이지만 침수 피해에서는 두 현상을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폭풍해일이 평균 해수면을 높여놓으면 파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방파제와 해안 구조물을 공격합니다. 평상시에는 구조물 아래에서 깨지던 파도가 방파제 꼭대기 가까이 도달하고 일부 파도는 구조물을 넘어 육지로 물을 운반합니다. 이를 월파라고 합니다. 월파가 반복되면 도로와 건물 사이에 물이 축적되고 배수 능력을 초과합니다. 개별 파도의 최고 높이는 짧은 순간에만 나타나지만 수천 번 반복되는 월파는 상당한 양의 바닷물을 육지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도가 사빙과 사구를 침식해 자연 방어선을 낮추면 뒤이어오는 파도가 더 쉽게 내륙으로 진입합니다. 노아하는 폭풍해일과 천문조의 합에는 파랑의 높이가 포함되지 않으며 파랑이 전체 도달 수위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폭풍해일과 만조가 겹칠 때 도시 안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은 반드시 해안선 바로 앞이 아닙니다. 많은 해안 도시는 빗물을 바다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우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 내부의 물 높이가 바다보다 높거나 펌프가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 빗물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만조와 폭풍해일로 외에 수위가 상승하면 배출구 바깥의 압력이 커집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위가 더 높아지면 바닷물이 관을 따라 도시 안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 위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수구는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닷물이 맨홀과 배수구를 통해 솟아오르면서 침수가 시작됩니다. 한국 연안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서도 해수면 상승이 배수계통의 배수 능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침수를 유발하는 배수배합 현상이 중요한 과정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제 태풍이 동반한 집중호우가 더해집니다.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온이 상승할수록 대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대략 섭씨 1도당 7% 안팎 증가하는 물리적 관계를 보입니다. 실제 강수량은 대기 순환과 구름 미세물리, 지형의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폭우가 정확히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증기가 풍부한 태풍은 해안과 산지를 통과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로 덮인 도시에서는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빠르게 낮은 지대로 모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물은 하수관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바다가 만조와 폭풍의 일로 높아져 있다면 출구가 닫힌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바다 쪽 출구는 막히면서 도시가 거대한 욕조처럼 변합니다. 하구에서는 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태풍의 비가 상류 유역에 내리면 강물은 몇 시간 또는 수십 시간 뒤 하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구의 바닷물이 폭풍의 일과 만조로 높아져 있으면 강물의 수면 경사가 작아지고 유속이 감소합니다. 바닷물의 높은 수위가 하천의 흐름을 뒤로 밀어올리는 배수배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하천 유량이라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제방이 낮은 구간이나 지류 합류점에서 범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닷물이 하구를 통해 상류 방향으로 침투하면 염수와 부유물이 농경지와 취수시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태풍 중심이 이미 지나간 뒤에도 상류에 홍수파가 도착하면서 하천 수위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위험은 상륙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연안복합홍수연구는 해안 수위 강우 하천 유량을 따로 계산하면 이런 상호작용과 위험 지속 시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 며칠 동안 내린 비도 중요합니다. 토양이 건조한 상태라면 초기 강수의 일부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저류됩니다. 그러나 선행강우로 토양이 이미 포화되어 있다면 추가 강수 대부분이 지표 유출로 전환됩니다. 저수지와 하천의 수위가 이미 높아져 있다면 홍수 조절을 위한 여유 공간도 줄어듭니다. 저지대의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바닷물과 지하수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지하층 바닥이나 관로 접합부를 통해 물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홍수의 위험은 태풍이 도착한 당일의 비와 조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태풍 이전의 토양 수분, 하천 기저 유량, 저수지 상태, 지하 수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복합홍수 연구가 선행 토양 수분과 기저 유량을 확률 분석에 포함하려는 이유도 각 요소가 최종 침수 수심과 지속 시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은 바닷물을 해안으로 밀어 폭풍의 일을 만들고 동시에 높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태풍의 수증기는 집중호우를 만들고 폭우는 하천 유량과 도시 유출을 증가시킵니다. 같은 태풍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풍의 일과 강우가 함께 나타날 확률은 두 사건을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값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태풍이 느리게 이동하면 한 지역에 비를 오래 내리는 동시에 강한 해상풍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을 무시하고 백년빈도 폭풍의 일과 백년빈도 강우를 별개의 표로 관리하면 실제 결합 위험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IPCC는 해수면 상승과 폭풍의 일로 인한 극한 해수면, 극한 강우와 하천 유량의 결합이 해안 도시의 홍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높은 신뢰도를 제시했습니다. 복합재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정확한 동시성만이 아닙니다. 두 현상이 몇 시간 또는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도 피해는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조와 폭풍의 일이 해안 구조물을 손상시키고 도로를 침수시킨 뒤 다음 만조 때 다시 높은 수위가 들어오면 복구와 배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째 침수가 발생합니다. 강풍으로 전기가 끊겨 배수 펌프가 멈춘 상태에서 상류에 홍수파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 사고가 깎인 뒤 다음 조석 주기에 더 많은 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샌디처럼 바람장이 매우 큰 폭풍은 높은 수위를 여러 조석 주기에 걸쳐 유지해 반복적이고 장시간의 해안 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분석에서는 최고 수위만이 아니라 높은 수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몇 번 반복되는지, 복구 시간보다 재발 간격이 짧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위가 조금만 상승해도 침수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많은 해안 도시가 매우 완만한 저지대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경사가 1대 1000이라면 수위가 10cm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이상적인 평면에서는 물의 도달 거리가 약 100m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에는 도로와 제방, 건물, 철도, 배수로가 있어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낮은 도로 하나가 물길 역할을 하면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침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도 제방이나 고속도로가 물을 가두면 특정 구역의 수심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형이 평평할수록 수위의 작은 차이가 침수 경계의 큰 이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수면이 수십 센티미터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해안선이 조금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 때 물이 넘을 수 있는 지형적 통로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의 방제시설도 특정 설계 기준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하수관은 일정한 빈도의 강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방파제는 목표 파고와 조이를 견디도록 높이가 정해지며 펌프장은 예상되는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용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강우, 폭풍의 일, 만조, 파랑이 동시에 설계 상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이 비를 처리하는 동안 바다 수위 때문에 배출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명목상 설계 강우보다 약한 비에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월파량이 펌프 능력을 넘으면 도시 내부에 물이 축적됩니다. 각각의 시설이 개별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재해에서 단일 시설의 안전 등급만으로 도시 전체의 안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연결부와 동시 고장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가 수십 킬로미터 달라지는 것도 폭풍 해일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위치와 해안으로 향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에서는 바람이 바닷물을 해안으로 밀지만 조금 다른 경로에서는 물을 외해 쪽으로 밀어 수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륙각도 중요합니다. 해안에 거의 수직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물을 특정만 안쪽으로 강하게 밀 수 있지만 해안과 평행하게 이동하면 최대 수위의 위치가 길게 이동하거나 다름만에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 역시 느리다고 무조건 모든 해안에서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느린 폭풍은 만과 하구에 물을 오래 쌓고 비를 많이 내릴 수 있지만 빠른 폭풍은 외에 해안에 강한 바람과 파도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의 폭풍 해일 안내도 태풍 크기, 속도, 접근각과 경로의 작은 변화가 침수 분포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보에서 만조 시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천문조 예측 자체가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달과 태양의 운동은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특정 항구의 기본적인 만조와 간조 시각은 오래전부터 예측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태풍이 만드는 비천문학적 수위가 정확히 언제 최대가 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 예보의 오차, 바람장 구조, 해상 마찰, 해류, 파랑과 조석의 상호작용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폭풍 해일의 최고점이 예측보다 한두 시간 빠르거나 늦으면 만조와의 중첩 정도가 바뀝니다. 만조 전후로 조이가 빠르게 변하는 해역에서는 이 시간차가 실제 최고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보는 하나의 확정된 수위만 제시하기보다 여러 가능한 태풍 경로와 도착 시각을 계산해 초과 확률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는 큰 폭풍의 바람장과 조석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상륙을 앞둔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경보는 뉴욕항과 라리탄만,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폭풍의 일의 정점이 만조와 겹칠 경우 지면 위 6에서 11피트의 침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실제 침수는 폭풍의 일과 조석 주기의 상대적인 시각에 따라 짧은 거리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의 넓은 바람장은 여러 조석 주기에 걸쳐 높은 수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과학적 교훈은 피해를 태풍의 최대 풍속 하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의 물리적 크기, 해안으로 향하는 바람의 지속시간, 항만의 형태, 천문조의 단계가 함께 최고 수위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도 2003년 태풍 매미는 남해안 폭풍의 일 위험을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연안복합침수연구에서 폭풍의 일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관측 자료를 보면 매미 통과 당시 여수 관측소의 최대 폭풍의 일고는 228cm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태풍이라도 부산에서는 77cm, 울산에서는 59cm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컸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태풍 중심과의 거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태풍 경로, 바람 방향, 만의 형태와 수심, 조석 상태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계산한 모델 값은 여수에서 211cm로 관측과 비교적 가까웠으며 여러 태풍 사례의 오차가 8% 이내로 평가됐습니다. 이 자료는 동일한 태풍이 한국 남해안의 각 항구에 전혀 다른 폭풍의 일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부산 마린시티의 침수도 파랑과 수위, 강우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 구조물을 넘어 도로와 건물 주변으로 밀려들었고 강우와 배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국연안적응연구는 차바 당시의 강우, 조이, 폭풍의 일, 월파를 결합해 부산 마린시티 침수를 재현했고 공식 침수 흔적과 비교해 실제 현상을 비교적 잘 모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외의 폭풍의 일과 파랑을 ADCSWAN으로 계산하고 연안 구조물의 월파를 FALOV3D로 분석한 뒤 도시 배수와 지표 침수를 XPSWM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해양 모델만으로는 도시 하수관의 역류를 설명하기 어렵고 도시 홍수 모델만으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과정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제주, 군산, 보령, 경주, 삼척의 6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와 2050년, 2100년의 복합 침수를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100년 빈도 폭풍의 일고는 부산 마린시티 약 0.97m, 제주 외도동 0.90m, 군산 중앙동 1.39m, 보령 오천항 1.58m, 경주 간포항 0.77m, 삼척 임원항 0.72m로 설정됐습니다. 연구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상승과 강수 증가, 태풍 강화에 따른 폭풍의 일 및 월파 증가를 반영하자
지역에 따라 2050년 침수 면적은 현재보다 2.5에서 45.7%, 침수 최적은 5.1에서 89.3%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과 범위가 넓다는 사실은 위험이 해역별 평균값이 아니라 지역의 지형과 배수 구조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일부 지역은 2050년까지 변화가 비교적 작아 보였지만 2100년에 위험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삼척 임원항의 침수 최적은 현재 대비 2050년에 6.8% 증가했지만 2100년에는 163.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것은 해수면이 일정하게 상승한다고 침수 피해도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방파제와 지형의 임계 높이 아래에 머물던 수위가 어느 순간 그 높이를 넘으면 월파량과 내륙 유입량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해안 도시는 오랫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특정 해수면 수준을 지나면서 침수 빈도와 피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미래에도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수위가 시설의 임계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폭풍해일 자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폭풍 조이가 시작되는 기본 해수면을 높이고 있습니다. 욕조 바닥의 물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같은 양의 물을 추가하면 넘치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과거 평균 해수면이 방파제보다 2m 낮았고 태풍이 1.5m의 폭풍 조이를 만들었다면 여유가 0.5m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해수면이 30cm 상승하면 여유는 20cm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파랑 셋업이나 사리 만조가 조금만 더해져도 물이 구조물을 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반드시 모든 태풍이 지금보다 강해져야만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약한 태풍도 높아진 평균 해수면 위에서 발생하면 과거의 강한 태풍과 비슷한 최고 수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오아가 맑은 날에 만조 침수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해수면 상승이 모든 조석과 폭풍의 출발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위성 관측은 이러한 기본선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그의 상승률은 연간 약 0.59cm로 분석됐습니다. 예상됐던 약 0.43cm보다 큰 값이었고 2024년에는 해양 온난화에 따른 열 팽창의 기여가 특히 컸습니다. 한 해의 상승률은 엘니뇨와 강수 분포, 육상물 저장량 등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0.59cm가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장기 신호는 1993년 이후 위성으로 측정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약 3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해수가 따뜻해지며 팽창하고 빙하와 빙상이 녹아 바다에 물을 추가하면서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면 만조와 폭풍해일이 이전보다 더 자주 육지의 임계 높이를 넘게 됩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4년 평균을 기준으로 2100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매우 낮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0.28에서 0.55m, 중간 배출 시나리오에서 0.44에서 0.76m, 매우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0.63에서 1.01m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빙상 불안정성과 관련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이 큰 과정까지 고려하면 매우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2100년 약 2m에 접근하는 결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지구 평균이므로 특정 항구의 실제 상대 해수면 상승은 해류 바람, 중력 변화, 지반의 상승이나 침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21세기 해수면이 계속 상승한다는 방향성은 매우 확실합니다. 연안시설은 하나의 예측값만 선택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와 고영향 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극한 수위의 빈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IPCC는 최근 과거에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던 극한 해수면 사건이 2100년에는 전 세계 조이관측소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적어도 매년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100배 더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 해수면이 상승해 과거의 극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폭풍의 일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강한 태풍과 대조만조가 동시에 필요했던 수위가 미래에는 중간 강도의 폭풍과 평범한 만조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현기간은 고정된 자연법칙이 아니라 기후와 해수면 조건에 따라 변하는 통계량입니다. 과거 관측 자료만 사용해 100년 빈도 방파제나 배수시설을 설계하면 시설의 실제 보호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주변에서도 해수면 상승은 이미 관측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2.9mm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주변 해양 표면 수온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약 0.024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9mm는 한 해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약 30년 동안 누적되면 8cm 이상에 해당합니다. 해안도로와 배수구, 방파제의 높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수위만 이만큼 상승하면 과거에는 넘지 않던 만조가 임계점에 접근합니다. 여기에 지반 치마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의 수면 상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국 평균뿐 아니라 각 항구 조위계와 지반 측량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균의 수면 상승은 지역마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해류가 변하면 특정 해역에 물이 더 쌓일 수 있고 바람의 장기적인 변화도 지역 해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빙상이 녹을 때 발생하는 중력장과 지구 회전, 지각 변형의 변화도 지역별 분포를 바꿉니다. 육지에서는 지하수와 석유가스의 과도한 추출, 퇴적층의 안밀, 대형 구조물의 하중이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빙하가 사라진 뒤 지각이 서서히 올라오는 지역에서는 상대 해수면 상승이 전 지구 평균보다 작거나 일시적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침수 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바다 표면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바다와 육지 사이의 상대적인 높이입니다. 따라서 위성 고도계 조이계, 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지반 변이 관측을 결합해야 정확한 지역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는 해수면 상승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도시에서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이 매년 마밀리미터 내려가고 해수면이 매년 마밀리미터 상승한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상대 해수면은 연간 약 과밀리미터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수십 년 뒤에 기후변화가 아니라 현재 세대 안에서도 만조 침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반 침하가 도심 전체에서 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립지와 삼각주, 충적층, 대규모 지하수 취수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파제와 펌프장의 높이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시설 자체가 주변 지반과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 방제 계획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만 지도에 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침하율과 매립지 안밀, 지하시설 변형까지 장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갯벌과 염습지, 사구, 맹그로브와 같은 자연지형은 파랑 에너지를 줄이고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넓은 습지 위를 이동하는 동안 흐름의 마찰이 커지고 파고가 감소하며 폭풍 때 일부 물이 저류됩니다. 사구는 파도가 곧바로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자연제방입니다. 그러나 항만 개발과 매립, 해안도로 건설로 이러한 공간이 줄어들면 바다와 도시 사이의 완충거리가 짧아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때 습지는 육지 쪽으로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지만 제방과 건물이 길을 막으면 습지가 좁아지는 연안 압착이 발생합니다. 자연 방어선이 약해지면 동일한 폭풍에서도 구조물에 도달하는 파랑과 유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파제와 자연 기반 해법은 서로 대체제라기보다 함께 설계해야 하는 보완적 수단입니다. 복합 침수는 전력과 교통, 통신,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의 연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안 변전소나 지하 전기 설비가 침수되면 배수 펌프의 전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잠기면 주민 대피와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하수 처리장이 침수되거나 관로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처리 용량이 초과되고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건물 자체가 안전하더라도 전력과 식수, 산소 공급, 의료진 이동이 막히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항만의 전력과 물류 시스템이 멈추면 재난지역 밖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피해는 물이 몇 센티미터 높아졌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핵심 시설이 먼저 고장나고 그 고장이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 공간에 집중된 도시 인프라는 수심이 얕더라도 침수 시작 속도가 빠르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인명 위험은 수심뿐 아니라 유속과 상승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물이 천천히 차오르면 주민이 상황을 인지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있지만 방파제를 넘은 물이나 제방이 무너져 들어오는 흐름은 짧은 시간에 강한 유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얕은 물에서도 부력을 얻고 흐름에 밀릴 수 있으며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은 입구를 통과한 물이 낮은 공간으로 가속되면서 급격히 채워집니다. 밤에는 수위와 도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전까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폭풍해일 대피는 바람이 가장 강해진 뒤 시작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먼저 침수되면 대피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보에서 예상 최고 수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시작 예상 시간, 안전한 이동 종료 시간, 반복되는 만조의 횟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폭풍해일을 거대한 쓰나미 파도 한 개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폭풍해일은 바다의 평균 수위 자체가 수시간 동안 올라간 상태에 가깝습니다. 높은 물 위에 수많은 파도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며 바닷물은 하천과 배수관, 도로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침투합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는 파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도로 아래 관로와 하천을 통해 침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오아는 20피트의 폭풍 조이가 하나의 20피트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수위가 그만큼 상승해 평평한 지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민은 해안선에서 파도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대기와 바다, 파랑, 하천, 하수관, 지표 흐름을 연결한 결합 모델이 필요합니다. 대기 모델은 태풍의 기압과 바람, 강수장을 계산하고 해양 모델은 바람과 기압에 의한 해수면 변화를 계산합니다. 파랑 모델은 파고와 주기, 방향, 파랑 셋업을 구하고 수문 모델은 강우가 하천 유량으로 바뀌는 과정을 계산합니다. 도시 배수 모델은 관로와 펌프, 매노를 따라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모사하고 2차원 침수 모델은 도로와 건물 사이로 물이 퍼지는 모습을 계산합니다. 이 구성 요소를 따로 실행한 뒤 결과만 더하면 역류와 배합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복합 침수 연구가 긴밀하게 연결된 모델을 강조하는 이유는 해안 수위가 도시 배수에 영향을 주고 도시에서 나온 물이 다시 하천과 연안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모델도 태풍 경로와 강도, 강우 위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폭풍해일 예보는 하나의 시나리오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앙상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를 동쪽과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시키고 중심 기압과 크기, 이동 속도, 상륙 시각을 변화시켜 수백 개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각 지점에서 특정 수위를 넘을 확률과 최악에 가까운 합리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면 의사결정자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안연구에서도 백년빈도 폭풍해일을 재현하기 위해 남해 260개를 포함해 총 900개의 가상 태풍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동속도, 접근각, 경로, 중심기압을 바꾸어 같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폭풍해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분석한 것입니다. 예보 불확실성은 대피를 미루는 근거가 아니라 더 일찍 준비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최고 수위가 2.0m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1.5에서 2.5m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면 도시가 8m에서 급격히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상단 범위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보가 조금 낮아졌다고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태풍의 도착 시각이 바뀌면서 폭풍해일은 낮아져도 만조와 더 정확히 겹칠 수 있고 경로 변화로 강우가 특정 유역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위험 소통에서는 태풍 등급보다 예상 침수 깊이와 시작 시간, 초과 확률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백년 빈도라는 추상적 표현만 전달하기보다 어느 도로가 언제 끊기고 어느 지하 공간이 먼저 위험해지는지 구체적인 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학적 대응의 첫 단계는 단순히 방파제를 높이는 것입니다. 방조제와 해안벽, 수문, 이동식 차수벽은 높은 수위와 파랑의 직접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의 높이만 올리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벽이 파도를 반사해 인접 해안의 침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문을 닫아 바닷물을 막는 동안 도시와 하천의 빗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벽 뒤에는 충분한 펌프와 저류 공간이 필요하며 정전 시에도 작동할 비상전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조물이 끝나는 지점이나 낮은 연결부를 통해 물이 우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수위에는 평균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폭풍해일, 천문조, 파랑 셋업, 런업, 집안 치마, 안전 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대표 수위만으로 모든 요소를 단순 합산하면 상호작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합 모델과 확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배수 체계의 적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 배출구에는 바닷물의 역류를 막는 역지변이나 조절 수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수문이 닫힌 동안 내부 빗물을 저장하거나 펌프로 넘겨야 합니다. 우수관의 직경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바깥 바다의 수위가 높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원과 운동장, 지하저류조를 일시적인 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투수성 포장과 녹지, 옥상 녹화를 통해 강우의 유출 속도를 늦추면 짧은 시간에 펌프장으로 몰리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천과 운하에는 실시간 수위에 따라 수문과 펌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문 운영은 바다와 하천 쪽의 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닫으면 내부 홍수가 커지고 너무 늦게 닫으면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카오 복합홍수 연구에서도 배수 역류와 조절 수문의 효과가 핵심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폭풍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파랑 에너지를 낮추고 구조물에 걸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갯벌과 염습지를 복원하고 사구에 모래를 보충하며 해안 식생을 유지하면 파도가 내륙에 도달하기 전에 일부 에너지를 잃습니다. 하천 주변에 범람원을 확보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홍수파의 정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해안 바로 앞의 저지대를 계속 고밀도로 개발하기보다 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와도 큰 피해가 나지 않는 공원과 완충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기반 해법도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며 극단적인 폭풍에서는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방파제와 펌프 같은 회색 기반 시설, 습지와 사구 같은 녹색 기반 시설, 토지 이용과 대피 계획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보호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반복 침수를 피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관리형 이주도 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 차원의 적응에서는 지하 공간과 1층 설비의 위치가 핵심입니다. 전기실과 비상발전기, 통신장비, 의료시설의 중요 설비를 예상 침수 수위보다 높게 배치하고 지하 출입구에는 자동 또는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차수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 외벽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배수관과 전선관,
환기구를 통한 침수를 막을 수 없으므로 모든 관통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1층은 물이 들어와도 구조적 피해가 적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재료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지하 상가는 수위 센서와 자동 경보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행동은 침수 시작 뒤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일정 수위나 경보 단계에서 자동으로 폐쇄되는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설계에서는 지금의 100년 빈도를 고정된 목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사용기간이 50년이라면 완공 시점과 수명 종료 시점의 해수면, 강우 강도, 지반고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낮은 방벽을 설치하더라도 기초와 공간을 확보해 미래에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적응 경로가 필요합니다. 특정 해수면 또는 침수 빈도에 도달하면 펌프 증설, 방벽 상승, 건축 규제 강화, 토지 전환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최악 시나리오에 모든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관측과 정책 결정 사이에 지연이 생기므로 행동 기준은 공사에 필요한 시간보다 충분히 앞서 설정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시설 계획과 토지 이용 변경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정보도 단순한 태풍 중심 위치를 넘어야 합니다. 현지 만조 시각과 예상 조위, 폭풍해일 경보, 파랑과 월파 가능성, 시간당 강수량, 상류 하천 수위, 도로 통제 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경보에서 말하는 폭풍해일 높이가 천문조를 포함한 값인지 평균의 수면 기준인지 지면 위 침수 깊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면을 사용하는 수치를 직접 더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의 지면 높이와 대피로 중 가장 낮은 구간을 파악하고 차량과 중요 물품을 옮길 시점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만조 직전까지 기다리면 이미 배수구 역류와 도로 침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면 파도를 구경하거나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해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해일은 물이 보이기 시작한 뒤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태풍과 만조가 만나는 순간 바닷물이 단순히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바다는 하수관의 출구를 막고 강이 흐름을 늦추며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위치를 높입니다. 집중호우는 빠져나갈 곳을 잃고 도시 내부에 쌓이며 상류의 홍수파는 하구에서 정체됩니다. 전력과 교통이 끊기면 펌프와 대피체계도 약해집니다. 각각의 과정은 다른 과정을 강화하면서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복합홍수입니다. 최근의 연구 검토는 해안, 하천, 강우, 지하수와 선행 환경 조건을 함께 다루어야 하며 도시와 연안 기반 시설도 복합재해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이 위험한 만남의 확률을 해마다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만조는 미래의 침수 만조가 될 수 있고 오늘은 방파제 아래에서 끝나는 파도가 미래에는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IPCC가 과거의 100년 빈도 극한 해수면이 많은 관측 지점에서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주변 해수면 역시 이미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는 강우와 조위, 폭풍해일, 월파를 동시에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미래 침수 면적과 최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험은 먼 미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의 수면이 몇 밀리미터씩 높아질 때마다 도시의 안전 여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큰 태풍이 정확히 대조만조와 겹치면 위험한 이유는 폭풍해일과 천문조의 높이가 합쳐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높아진 바다가 배수와 하천, 파랑 도시 인프라의 작동 방식을 동시에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단 몇 센티미터 더 높아지는 순간 방파제와 도로, 배수구의 임계점이 차례로 무너지고 침수는 해안선에서 도시 전체의 시스템 재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풍속만 보고 위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만조가 오는지, 바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지, 얼마나 많은 비가 어느 유역에 내리는지, 하천과 배수시설이 물을 밖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미래의 연안 안전을 결정하는 것은 더 높은 벽 하나가 아니라 바다와 하늘, 강과 도시가 하나의 연결된 물리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안 도시의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태풍의 거센 비바람이 건물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의 배수구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몇 분 뒤 맨홀 뚜껑이 흔들리고 도로의 빗물이 하수구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솟구쳐 나옵니다. 바다는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는 이미 아래쪽부터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해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 위로 넘어오고 하천에서는 산지에 내린 폭우가 밀려 내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린 사건도 파도가 높은 사건도 아닙니다. 태풍이 밀어올린 바닷물과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만조, 강한 파도, 집중호우, 하천 유출이 거의 같은 시간에 한 지점으로 모인 복합재해입니다. 각각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일지라도 동시에 겹치면 도시의 방어 능력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폭풍의 일과 만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폭풍의 일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의 바람과 기압 변화 때문에 예측된 천문조보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반면 폭풍조위는 폭풍의 일에 그 시각의 천문조를 더한 실제 해수면 높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만조의 수위가 1.5m이고 태풍이 추가로 1.2m의 폭풍의 일을 만든다면 파랑의 영향이 없더라도 해수면은 약 7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도가 깨지며 평균 수위를 끌어올리는 웨이브 셋업과 개별 파도가 육지 위로 밀려 올라가는 런업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해안에서 목격하는 물의 높이는 단순한 폭풍의 일 수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도 폭풍의 일과 천문조가 합쳐진 폭풍조위 위에 파랑이 추가되며 일부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체 수위가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의 높이가 단순히 더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안 도시에는 도로의 높이, 방파제의 마루 높이, 하수관의 배출구 높이, 건물 출입구와 지하 공간의 문턱처럼 수많은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이 임계점보다 5cm 낮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단 몇 센티미터 더 높아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바닷물이 도로로 흐르고 배수관으로 역류하며 지하 공간으로 쏟아집니다. 한번 육지로 들어온 물은 낮은 지형을 따라 옆 지역으로 퍼지고 또 다른 방어선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수위가 10% 높아졌다고 침수 피해도 10%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 면적과 수심, 유속, 지속 시간은 지형과 시설의 임계 높이를 넘는 순간 비선형적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폭풍의 일과 만조의 동시 발생을 단순한 산술적 합이 아니라 위험의 급격한 전환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조는 태풍과 관계없이 달과 태양의 중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면서 발생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많은 해안에서는 하루에 대략 2차례의 만조와 2차례의 간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조석의 높이와 시각은 해안선의 모양, 바다의 깊이, 해저 마찰, 만과 해협의 공명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름과 금의 무렵에는 태양과 지구, 달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열되면서 태양과 달의 조석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평소보다 조차가 커지는 사리 또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미 천문조가 높은 시기에 태풍의 바람이 해안 쪽으로 바닷물을 밀어넣으면 폭풍의 일은 더 높은 출발점 위에 놓입니다. 네오아는 태양과 달, 지구가 정렬되는 신월과 보름 무렵에 조석 효과가 커지고 이 시기에 폭풍이 겹치면 높은 폭풍조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보름이나 금엄이라고 해서 모든 해안이 반드시 침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의 최대 폭풍의 일이 현지의 만조 시각과 얼마나 정확하게 겹치는가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해안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과 최대 해상풍이 부는 순간, 특정 만이나 항구에 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순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꾼 뒤에도 이미 밀려온 물이 좁은 만 내부에 남아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며 외에서 만들어진 장주기 파동이 몇 시간 뒤 항구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 폭풍의 일이 간조와 겹치면 천문조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 실제 최고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강도의 태풍이 같은 해안을 통과하더라도 도착 시각이 몇 시간 달라지는 것만으로 침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당시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도 침수 규모가 폭풍의 일과 조석 주기의 상대적인 시각에 크게 좌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폭풍의 일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람입니다. 태풍의 바람이 바다 표면을 지속적으로 해안 방향으로 밀면 표층수가 육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물이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비교적 쉽게 분산될 수 있지만 수심이 얕아지는 대륙분과 해안에서는 물이 아래로 피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밀려온 물이 해안 앞에 쌓이며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최대 풍속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거리인 취송거리, 강풍의 지속시간, 바람이 해안선과 이루는 각도, 해저의 경사도 모두 중요합니다. 같은 최대 풍속을 가진 태풍이라도 바람 영역이 넓고 오랜 시간 바다를 해안 쪽으로 밀면 더 많은 물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는 태풍의 강도뿐 아니라 크기, 이동 속도, 접근 각도, 해안선의 형태와 수심이 폭풍의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람이 수면에 전달하는 힘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커집니다. 따라서 최대 풍속이 조금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닷물을 미는 힘은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태풍이 반드시 모든 장소에서 가장 높은 폭풍의 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빠르게 이동하는 강한 태풍은 특정 지점에 매우 강한 바람을 주지만 물을 오랫동안 쌓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심 풍속이 다소 낮더라도 강풍 반경이 넓고 이동이 느린 태풍은 넓은 바다의 물을 장시간 해안으로 밀어 거대한 수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서는 태풍 자체의 회전풍과 진행 속도가 더해져 바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위험 방향은 해안의 방향과 태풍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폭풍의 일 예측에서 태풍의 등급 하나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람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래 바다를 밀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힘은 낮은 기압입니다. 대기압은 바다 표면을 누르는 무게와 같으므로 기압이 낮아지면 바닷물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이를 역기압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적인 조건에서는 기압이 약 1헥토파스칼 낮아질 때 해수면이 대략 1cm 상승하는 관계가 사용됩니다. 주변 해역의 기압이 1010헥토파스칼인데 태풍 중심 부근의 기압이 950헥토파스칼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60cm에 해당하는 기압 효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고 바람과 해저 지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이 계산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매우 낮은 중심 기압이 폭풍의 일에 의미 있는 높이를 추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애호와 조석 자료의 용어 설명도 대기압이 약 1.005mbar 감소할 때 정적인 해수면이 1cm 상승한다고 정의합니다. 해안의 수심과 형태는 같은 태풍을 전혀 다른 재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륙붕이 넓고 완만한 해안에서는 바람에 밀린 물이 얕은 바다 위에 넓게 쌓이며 높은 폭풍의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좁고 깊은 외해에 바로 연결된 급경사 해안은 바닷물이 옆이나 아래로 분산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곳에서도 큰 파랑과 월파가 심각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구가 넓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만에서는 들어온 물이 좁은 공간에 압축되면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구와 항만은 고유한 진동 주기를 갖기 때문에 외해에서 들어온 해수면 변동과 공명이 일어나면 수위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일의 높이는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태풍에서 멀리 떨어진 만이나 해협에서도 바람 방향과 해저 지형이 맞으면 높은 수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처럼 조차가 큰 해역에서는 만조 시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천문조만으로도 만조와 간조 사이에 수미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폭풍의 일 정점이 어느 조석 단계와 만나는지가 실제 수위를 크게 바꿉니다. 반면 동해안은 일반적으로 조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깊은 바다에서 발달한 높은 파도가 급경사 해안과 구조물에 강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남해안은 섬과 만, 좁은 수로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어 태풍의 경로와 바람 방향에 따라 지역별 수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연안은 한 가지 방식으로 위험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해에서는 큰 조차와 넓은 갯벌, 하구의 배수 문제가 중요하고 남해에서는 만의 증폭과 태풍 접근각이 중요하며 동해에서는 높은 파랑과 월파가 지배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연안방제 역시 전국에 동일한 높이의 방벽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해역별 물리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파도는 폭풍의 일과 다른 현상이지만 침수 피해에서는 두 현상을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폭풍의 일이 평균 해수면을 높여놓으면 파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방파제와 해안 구조물을 공격합니다. 평상시에는 구조물 아래에서 깨지던 파도가 방파제 꼭대기 가까이 도달하고 일부 파도는 구조물을 넘어 육지로 물을 운반합니다. 이를 월파라고 합니다. 월파가 반복되면 도로와 건물 사이에 물이 축적되고 배수 능력을 초과합니다. 개별 파도의 최고 높이는 짧은 순간에만 나타나지만 수천 번 반복되는 월파는 상당한 양의 바닷물을 육지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도가 사빙과 사구를 침식해 자연 방어선을 낮추면 뒤이어오는 파도가 더 쉽게 내륙으로 진입합니다. 노아는 폭풍의 일과 천문조의 합에는 파랑의 높이가 포함되지 않으며 파랑이 전체 도달 수위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폭풍의 일과 만조가 겹칠 때 도시 안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은 반드시 해안선 바로 앞이 아닙니다. 많은 해안 도시는 빗물을 바다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우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 내부의 물높이가 바다보다 높거나 펌프가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 빗물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만조와 폭풍의 일로 외에 수위가 상승하면 배출구 바깥의 압력이 커집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위가 더 높아지면 바닷물이 관을 따라 도시 안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 위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수구는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닷물이 맨홀과 배수구를 통해 솟아오르면서 침수가 시작됩니다. 한국 연안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서도 해수면 상승이 배수계통의 배수 능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침수를 유발하는 배수배합 현상이 중요한 과정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제 태풍이 동반한 집중호우가 더해집니다.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온이 상승할수록 대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대략 섭씨 1도당 7% 안팎 증가하는 물리적 관계를 보입니다. 실제 강수량은 대기 순환과 구름 미세물리, 지형의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폭우가 정확히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증기가 풍부한 태풍은 해안과 산지를 통과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로 덮인 도시에서는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빠르게 낮은 지대로 모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물은 하수관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바다가 만조와 폭풍의 일로 높아져 있다면 출구가 닫힌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바다 쪽 출구는 막히면서 도시가 거대한 욕조처럼 변합니다. 하구에서는 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태풍의 비가 상류 유역에 내리면 강물은 몇 시간 또는 수십 시간 뒤 하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구의 바닷물이 폭풍의 일과 만조로 높아져 있으면 강물의 수면 경사가 작아지고 유속이 감소합니다. 바닷물의 높은 수위가 하천의 흐름을 뒤로 밀어올리는 배수배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같은 양의 하천 유량이라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제방이 낮은 구간이나 지류 합류점에서 범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바닷물이 하구를 통해 상류 방향으로 침투하면 염수와 부유물이 농경지와 취수시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태풍 중심이 이미 지나간 뒤에도 상류에 홍수파가 도착하면서 하천 수위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위험은 상륙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연안복합홍수연구는 해안 수위 강우 하천 유량을 따로 계산하면 이런 상호작용과 위험 지속 시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 며칠 동안 내린 비도 중요합니다. 토양이 건조한 상태라면 초기 강수의 일부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저류됩니다. 그러나 선행강우로 토양이 이미 포화되어 있다면 추가 강수 대부분이 지표 유출로 전환됩니다. 저수지와 하천의 수위가 이미 높아져 있다면 홍수 조절을 위한 여유 공간도 줄어듭니다. 저지대의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바닷물과 지하수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지하층 바닥이나 관로 접합부를 통해 물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홍수의 위험은 태풍이 도착한 당일의 비와 조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태풍 이전의 토양 수분, 하천 기저 유량, 저수지 상태, 지하 수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복합홍수 연구가 선행 토양 수분과 기저 유량을 확률 분석에 포함하려는 이유도 각 요소가 최종 침수 수심과 지속 시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은 바닷물을 해안으로 밀어 폭풍의 일을 만들고 동시에 높은 파도를 일으킵니다. 태풍의 수증기는 집중호우를 만들고 폭우는 하천 유량과 도시 유출을 증가시킵니다. 같은 태풍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풍의 일과 강우가 함께 나타날 확률은 두 사건을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값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태풍이 느리게 이동하면 한 지역에 비를 오래 내리는 동시에 강한 해상풍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을 무시하고 백년빈도 폭풍의 일과 백년빈도 강우를 별개의 표로 관리하면 실제 결합 위험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IPCC는 해수면 상승과 폭풍의 일로 인한 극한 해수면, 극한 강우와 하천 유량의 결합이 해안 도시의 홍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높은 신뢰도를 제시했습니다. 복합재해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정확한 동시성만이 아닙니다. 두 현상이 몇 시간 또는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도 피해는 크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조와 폭풍의 일이 해안 구조물을 손상시키고 도로를 침수시킨 뒤 다음 만조 때 다시 높은 수위가 들어오면 복구와 배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두 번째 침수가 발생합니다. 강풍으로 전기가 끊겨 배수 펌프가 멈춘 상태에서 상류에 홍수파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 사고가 깎인 뒤 다음 조석 주기에 더 많은 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샌디처럼 바람장이 매우 큰 폭풍은 높은 수위를 여러 조석 주기에 걸쳐 유지해 반복적이고 장시간의 해안 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분석에서는 최고 수위만이 아니라 높은 수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몇 번 반복되는지, 복구 시간보다 재발 간격이 짧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위가 조금만 상승해도 침수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많은 해안 도시가 매우 완만한 저지대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 경사가 1대 1000이라면 수위가 10cm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이상적인 평면에서는 물의 도달 거리가 약 100m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에는 도로와 제방, 건물, 철도, 배수로가 있어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낮은 도로 하나가 물길 역할을 하면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까지 침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도 제방이나 고속도로가 물을 가두면 특정 구역의 수심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형이 평평할수록 수위의 작은 차이가 침수 경계의 큰 이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수면이 수십 센티미터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해안선이 조금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 때 물이 넘을 수 있는 지형적 통로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도시의 방제시설도 특정 설계 기준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하수관은 일정한 빈도의 강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고 방파제는 목표 파고와 조이를 견디도록 높이가 정해지며 펌프장은 예상되는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용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강우, 폭풍의 일, 만조, 파랑이 동시에 설계 상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이 비를 처리하는 동안 바다 수위 때문에 배출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명목상 설계 강우보다 약한 비에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월파량이 펌프 능력을 넘으면 도시 내부에 물이 축적됩니다. 각각의 시설이 개별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재해에서 단일 시설의 안전 등급만으로 도시 전체의 안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연결부와 동시 고장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가 수십 킬로미터 달라지는 것도 폭풍 해일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위치와 해안으로 향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에서는 바람이 바닷물을 해안으로 밀지만 조금 다른 경로에서는 물을 외해 쪽으로 밀어 수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륙각도 중요합니다. 해안에 거의 수직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물을 특정만 안쪽으로 강하게 밀 수 있지만 해안과 평행하게 이동하면 최대 수위의 위치가 길게 이동하거나 다른 만에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 역시 느리다고 무조건 모든 해안에서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느린 폭풍은 만과 하구에 물을 오래 쌓고 비를 많이 내릴 수 있지만 빠른 폭풍은 외의 해안에 강한 바람과 파도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의 폭풍해일 안내도 태풍 크기, 속도, 접근각과 경로의 작은 변화가 침수 분포를 크게 바꿀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보에서 만조 시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천문조 예측 자체가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달과 태양의 운동은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특정 항구의 기본적인 만조와 간조 시각은 오래전부터 예측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태풍이 만드는 비천문학적 수위가 정확히 언제 최대가 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 예보의 오차, 바람장 구조, 해상 마찰, 해류, 파랑과 조석의 상호작용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폭풍해일의 최고점이 예측보다 한두 시간 빠르거나 늦으면 만조와의 중첩 정도가 바뀝니다. 만조 전후로 조위가 빠르게 변하는 해역에서는 이 시간차가 실제 최고 수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보는 하나의 확정된 수위만 제시하기보다 여러 가능한 태풍 경로와 도착 시각을 계산해 초과 확률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는 큰 폭풍의 바람장과 조석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상륙을 앞둔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경보는 뉴욕항과 라리탄만, 롱아일랜드 사운드에서 폭풍해일의 정점이 만조와 겹칠 경우 지면 위 6에서 11피트의 침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실제 침수는 폭풍해일과 조석 주기의 상대적인 시각에 따라 짧은 거리에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의 넓은 바람장은 여러 조석 주기에 걸쳐 높은 수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과학적 교훈은 피해를 태풍의 최대 풍속 하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의 물리적 크기, 해안으로 향하는 바람의 지속시간, 항만의 형태, 천문조의 단계가 함께 최고 수위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도 2003년 태풍 매미는 남해안 폭풍해일 위험을 강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연안복합침수연구에서 폭풍해일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관측 자료를 보면 매미 통과 당시 여수 관측소의 최대 폭풍의 일고는 228cm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태풍이라도 부산에서는 77cm, 울산에서는 59cm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컸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태풍 중심과의 거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태풍 경로, 바람 방향, 만의 형태와 수심, 조석 상태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계산한 모델 값은 여수에서 211cm로 관측과 비교적 가까웠으며 여러 태풍 사례의 오차가 8% 이내로 평가됐습니다. 이 자료는 동일한 태풍이 한국 남해안의 각 항구에 전혀 다른 폭풍해일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부산 마린시티의 침수도 파랑과 수위, 강우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 구조물을 넘어 도로와 건물 주변으로 밀려들었고 강우와 배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국연안적응연구는 차바 당시의 강우 조위, 폭풍해일, 월파를 결합해 부산 마린시티 침수를 재현했고 공식 침수 흔적과 비교해 실제 현상을 비교적 잘 모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외의 폭풍해일과 파랑을 ADCSWAN으로 계산하고 연안 구조물의 월파를 FA로V3D로 분석한 뒤 도시 배수와 지표 침수를 XPSWM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해양 모델만으로는 도시 하수관의 역류를 설명하기 어렵고 도시 홍수 모델만으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과정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제주, 군산, 보령, 경주, 삼척의 6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와 2050년, 2100년의 복합침수를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100년 빈도 폭풍의 일고는 부산 마린시티 약 0.97m, 제주 외도동 0.90m, 군산 중앙동 1.39m, 보령 오천항 1.58m, 경주 간포항 0.77m, 삼척 임원항 0.72m로 설정됐습니다. 연구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상승과 강수 증가, 태풍 강화에 따른 폭풍해일 및 월파 증가를 반영하자 지역에 따라 2050년 침수 면적은 현재보다 2.5에서 45.7%, 침수 최적은 5.1에서 89.3%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과 범위가 넓다는 사실은 위험이 해역별 평균값이 아니라 지역의 지형과 배수 구조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일부 지역은 2050년까지 변화가 비교적 작아 보였지만 2100년에 위험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삼척 임원항의 침수 최적은 현재 대비 2050년에 6.8% 증가했지만 2100년에는 163.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것은 해수면이 일정하게 상승한다고 침수 피해도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방파제와 지형의 임계 높이 아래에 머물던 수위가 어느 순간 그 높이를 넘으면 월파량과 내륙 유입량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해안 도시는 오랫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특정 해수면 수준을 지나면서 침수 빈도와 피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미래에도 안전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수위가 시설의 임계점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폭풍해일 자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폭풍 조위가 시작되는 기본 해수면을 높이고 있습니다. 욕조 바닥의 물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같은 양의 물을 추가하면 넘치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과거 평균 해수면이 방파제보다 2m 낮았고 태풍이 1.5m의 폭풍 조위를 만들었다면 여유가 0.5m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해수면이 30cm 상승하면 여유는 20cm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파랑 셋업이나 사리 만조가 조금만 더해져도 물이 구조물을 넘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반드시 모든 태풍이 지금보다 강해져야만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약한 태풍도 높아진 평균 해수면 위에서 발생하면 과거의 강한 태풍과 비슷한 최고 수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오아가 맑은 날에 만조 침수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해수면 상승이 모든 조석과 폭풍의 출발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위성 관측은 이러한 기본선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그의 상승률은 연간 약 0.59cm로 분석됐습니다. 예상됐던 약 0.43cm보다 큰 값이었고 2024년에는 해양 온난화에 따른 열 팽창의 기여가 특히 컸습니다. 한 해의 상승률은 엘니뇨와 강수 분포, 육상물 저장량 등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0.59cm가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장기 신호는 1993년 이후 위성으로 측정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약 30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해수가 따뜻해지며 팽창하고 빙하와 빙상이 녹아 바다에 물을 추가하면서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면 만조와 폭풍해일이 이전보다 더 자주 육지의 임계 높이를 넘게 됩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4년 평균을 기준으로 2100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매우 낮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0.28에서 0.55m, 중간 배출 시나리오에서 0.44에서 0.76m, 매우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0.63에서 1.01m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빙상 불안정성과 관련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이 큰 과정까지 고려하면 매우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2100년 약 2m에 접근하는 결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지구 평균이므로 특정 항구의 실제 상대 해수면 상승은 해류 바람, 중력 변화, 지반의 상승이나 침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21세기 해수면이 계속 상승한다는 방향성은 매우 확실합니다. 연안시설은 하나의 예측값만 선택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와 고영향 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극한 수위의 빈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IPCC는 최근 과거에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던 극한 해수면 사건이 2100년에는 전 세계 조위관측소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적어도 매년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100배 더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 해수면이 상승해 과거의 극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폭풍의 일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강한 태풍과 대조만조가 동시에 필요했던 수위가 미래에는 중간 강도의 폭풍과 평범한 만조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현기간은 고정된 자연법칙이 아니라 기후와 해수면 조건에 따라 변하는 통계량입니다. 과거 관측 자료만 사용해 100년 빈도 방파제나 배수시설을 설계하면 시설의 실제 보호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주변에서도 해수면 상승은 이미 관측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2.9mm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주변 해양 표면 수온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약 0.024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9mm는 한 해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약 30년 동안 누적되면 8cm 이상에 해당합니다. 해안도로와 배수구, 방파제의 높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수위만 이만큼 상승하면 과거에는 넘지 않던 만조가 임계점에 접근합니다. 여기에 지반 치마가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의 수면 상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국 평균뿐 아니라 각 항구 조위계와 지반 측량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균 해수면 상승은 지역마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해류가 변하면 특정 해역에 물이 더 쌓일 수 있고 바람의 장기적인 변화도 지역 해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빙상이 녹을 때 발생하는 중력장과 지구 회전, 지각 변형의 변화도 지역별 분포를 바꿉니다. 육지에서는 지하수와 석유가스의 과도한 추출, 퇴적층의 안밀, 대형 구조물의 하중이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빙하가 사라진 뒤 지각이 서서히 올라오는 지역에서는 상대 해수면 상승이 전지구 평균보다 작거나 일시적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침수 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바다 표면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바다와 육지 사이의 상대적인 높이입니다.
따라서 위성 고도계 조이개, 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지반 변이 관측을 결합해야 정확한 지역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반 침하는 해수면 상승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도시에서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이 매년 마밀리미터 내려가고 해수면이 매년 마밀리미터 상승한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상대 해수면은 연간 약 과밀리미터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수십 년 뒤에 기후변화가 아니라 현재 세대 안에서도 만조 침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반 침하가 도심 전체에서 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립지와 삼각주, 충적층, 대규모 지하수 취수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파제와 펌프장의 높이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시설 자체가 주변 지반과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 방제 계획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만 지도에 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침하율과 매립지 안밀, 지하시설 변형까지 장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갯벌과 염습지, 사구, 맹그로브와 같은 자연지형은 파랑 에너지를 줄이고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넓은 습지 위를 이동하는 동안 흐름의 마찰이 커지고 파고가 감소하며 폭풍 때 일부 물이 저류됩니다. 사구는 파도가 곧바로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자연제방입니다. 그러나 항만 개발과 매립, 해안도로 건설로 이러한 공간이 줄어들면 바다와 도시 사이의 완충거리가 짧아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때 습지는 육지 쪽으로 이동해야 생존할 수 있지만 제방과 건물이 길을 막으면 습지가 좁아지는 연안 압착이 발생합니다. 자연 방어선이 약해지면 동일한 폭풍에서도 구조물에 도달하는 파랑과 유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파제와 자연 기반 해법은 서로 대체제라기보다 함께 설계해야 하는 보완적 수단입니다. 복합 침수는 전력과 교통, 통신,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의 연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안 변전소나 지하 전기 설비가 침수되면 배수 펌프의 전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잠기면 주민 대피와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하수 처리장이 침수되거나 관로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처리 용량이 초과되고 오염수가 방류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건물 자체가 안전하더라도 전력과 식수, 산소 공급, 의료진 이동이 막히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항만의 전력과 물류 시스템이 멈추면 재난지역 밖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피해는 물이 몇 센티미터 높아졌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핵심 시설이 먼저 고장나고 그 고장이 다른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 공간에 집중된 도시 인프라는 수심이 얕더라도 침수 시작 속도가 빠르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인명 위험은 수심뿐 아니라 유속과 상승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물이 천천히 차오르면 주민이 상황을 인지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있지만 방파제를 넘은 물이나 제방이 무너져 들어오는 흐름은 짧은 시간에 강한 유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얕은 물에서도 부력을 얻고 흐름에 밀릴 수 있으며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은 입구를 통과한 물이 낮은 공간으로 가속되면서 급격히 채워집니다. 밤에는 수위와 도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전까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폭풍해일 대피는 바람이 가장 강해진 뒤 시작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먼저 침수되면 대피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보에서 예상 최고 수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 시작 예상 시간, 안전한 이동 종료 시간, 반복되는 만조의 횟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폭풍해일을 거대한 쓰나미 파도 한계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폭풍해일은 바다의 평균 수위 자체가 수시간 동안 올라간 상태에 가깝습니다. 높은 물 위에 수많은 파도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며 바닷물은 하천과 배수관, 도로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침투합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는 파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도로 아래 관로와 하천을 통해 침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오아는 20피트의 폭풍 조이가 하나의 20피트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수위가 그만큼 상승해 평평한 지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민은 해안선에서 파도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대기와 바다, 파랑, 하천, 하수관, 지표 흐름을 연결한 결합 모델이 필요합니다. 대기 모델은 태풍의 기압과 바람, 강수장을 계산하고 해양 모델은 바람과 기압에 의한 해수면 변화를 계산합니다. 파랑 모델은 파고와 주기, 방향, 파랑 셋업을 구하고 수문 모델은 강우가 하천 유량으로 바뀌는 과정을 계산합니다. 도시 배수 모델은 관로와 펌프, 맨홀을 따라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모사하고 2차원 침수 모델은 도로와 건물 사이로 물이 퍼지는 모습을 계산합니다. 이 구성 요소를 따로 실행한 뒤 결과만 더하면 역류와 배합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복합 침수 연구가 긴밀하게 연결된 모델을 강조하는 이유는 해안 수위가 도시 배수에 영향을 주고 도시에서 나온 물이 다시 하천과 연안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모델도 태풍 경로와 강도, 강우 위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폭풍해일 예보는 하나의 시나리오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앙상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를 동쪽과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시키고 중심 기압과 크기, 이동 속도, 상륙 시각을 변화시켜 수백 개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각 지점에서 특정 수위를 넘을 확률과 최악에 가까운 합리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면 의사결정자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안연구에서도 백년빈도 폭풍해일을 재현하기 위해 남해 260개를 포함해 총 900개의 가상 태풍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동속도, 접근각, 경로, 중심기압을 바꾸어 같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폭풍해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분석한 것입니다. 예보 불확실성은 대피를 미루는 근거가 아니라 더 일찍 준비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최고 수위가 2.0m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1.5에서 2.5m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면 도시가 8m에서 급격히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상단 범위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보가 조금 낮아졌다고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태풍의 도착 시각이 바뀌면서 폭풍해일은 낮아져도 만조와 더 정확히 겹칠 수 있고 경로 변화로 강우가 특정 유역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위험 소통에서는 태풍 등급보다 예상 침수 깊이와 시작 시간, 초과 확률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백년 빈도라는 추상적 표현만 전달하기보다 어느 도로가 언제 끊기고 어느 지하 공간이 먼저 위험해지는지 구체적인 영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학적 대응의 첫 단계는 단순히 방파제를 높이는 것입니다. 방조제와 해안벽, 수문, 이동식 차수벽은 높은 수위와 파랑의 직접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의 높이만 올리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벽이 파도를 반사해 인접 해안의 침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문을 닫아 바닷물을 막는 동안 도시와 하천의 빗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벽 뒤에는 충분한 펌프와 저류 공간이 필요하며 정전 시에도 작동할 비상전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조물이 끝나는 지점이나 낮은 연결부를 통해 물이 우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수위에는 평균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폭풍해일, 천문조, 파랑 셋업, 런업, 집안치마, 안전요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대표 수위만으로 모든 요소를 단순 합산하면 상호작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합 모델과 확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배수체계의 적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 배출구에는 바닷물의 역류를 막는 역지변이나 조절 수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수문이 닫힌 동안 내부 빗물을 저장하거나 펌프로 넘겨야 합니다. 우수관의 직경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바깥 바다의 수위가 높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원과 운동장, 지하저류조를 일시적인 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투수성 포장과 녹지, 옥상 녹화를 통해 강우의 유출 속도를 늦추면 짧은 시간에 펌프장으로 몰리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천과 운하에는 실시간 수위에 따라 수문과 펌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문 운영은 바다와 하천 쪽의 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닫으면 내부 홍수가 커지고 너무 늦게 닫으면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카오 복합홍수연구에서도 배수 역류와 조절 수문의 효과가 핵심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폭풍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파랑 에너지를 낮추고 구조물에 걸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갯벌과 염습지를 복원하고 사구에 모래를 보충하며 해안 식생을 유지하면 파도가 내륙에 도달하기 전에 일부 에너지를 잃습니다. 하천 주변에 범람원을 확보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홍수파의 정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해안 바로 앞의 저지대를 계속 고밀도로 개발하기보다 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와도 큰 피해가 나지 않는 공원과 완충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기반 해법도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며 극단적인 폭풍에서는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방파제와 펌프 같은 회색 기반 시설, 습지와 사구 같은 녹색 기반 시설, 토지 이용과 대피 계획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보호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반복 침수를 피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관리형 이주도 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 차원의 적응에서는 지하 공간과 1층 설비의 위치가 핵심입니다. 전기실과 비상발전기, 통신장비, 의료시설의 중요 설비를 예상 침수 수위보다 높게 배치하고 지하 출입구에는 자동 또는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차수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 외벽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배수관과 전선관, 환기구를 통한 침수를 막을 수 없으므로 모든 관통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1층은 물이 들어와도 구조적 피해가 적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재료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지하 상가는 수위 센서와 자동 경보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행동은 침수 시작 뒤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일정 수위나 경보 단계에서 자동으로 폐쇄되는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설계에서는 지금의 100년 빈도를 고정된 목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사용기간이 50년이라면 완공 시점과 수명 종료 시점의 해수면, 강우 강도, 지반고가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낮은 방벽을 설치하더라도 기초와 공간을 확보해 미래에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적응 경로가 필요합니다. 특정 해수면 또는 침수 빈도에 도달하면 펌프 증설, 방벽 상승, 건축 규제 강화, 토지 전환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최악 시나리오에 모든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관측과 정책 결정 사이에 지연이 생기므로 행동 기준은 공사에 필요한 시간보다 충분히 앞서 설정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시설 계획과 토지 이용 변경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정보도 단순한 태풍 중심 위치를 넘어야 합니다. 현지 만조 시각과 예상 조위, 폭풍해일 경보, 파랑과 월파 가능성, 시간당 강수량, 상류 하천 수위, 도로 통제 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경보에서 말하는 폭풍해일 높이가 천문조를 포함한 값인지 평균의 수면 기준인지 지면 위 침수 깊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면을 사용하는 수치를 직접 더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의 지면 높이와 대피로 중 가장 낮은 구간을 파악하고 차량과 중요 물품을 옮길 시점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만조 직전까지 기다리면 이미 배수구 역류와 도로 침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면 파도를 구경하거나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해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해일은 물이 보이기 시작한 뒤 대응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태풍과 만조가 만나는 순간 바닷물이 단순히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바다는 하수관의 출구를 막고 강이 흐름을 늦추며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위치를 높입니다. 집중호우는 빠져나갈 곳을 잃고 도시 내부에 쌓이며 상류의 홍수파는 하구에서 정체됩니다. 전력과 교통이 끊기면 펌프와 대피체계도 약해집니다. 각각의 과정은 다른 과정을 강화하면서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복합홍수입니다. 최근의 연구 검토는 해안, 하천, 강우, 지하수와 선행 환경 조건을 함께 다루어야 하며 도시와 연안 기반 시설도 복합재해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이 위험한 만남의 확률을 해마다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만조는 미래의 침수 만조가 될 수 있고 오늘은 방파제 아래에서 끝나는 파도가 미래에는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IPCC가 과거의 100년 빈도 극한 해수면이 많은 관측 지점에서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주변 해수면 역시 이미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는 강우와 조위, 폭풍해일, 월파를 동시에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미래 침수 면적과 최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험은 먼 미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의 수면이 몇 밀리미터씩 높아질 때마다 도시의 안전 여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큰 태풍이 정확히 대조만조와 겹치면 위험한 이유는 폭풍해일과 천문조의 높이가 합쳐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높아진 바다가 배수와 하천, 파랑 도시 인프라의 작동 방식을 동시에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단 몇 센티미터 더 높아지는 순간 방파제와 도로, 배수구의 임계점이 차례로 무너지고 침수는 해안선에서 도시 전체의 시스템 재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풍속만 보고 위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만조가 오는지, 바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지, 얼마나 많은 비가 어느 유역에 내리는지, 하천과 배수시설이 물을 밖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미래의 연안 안전을 결정하는 것은 더 높은 벽 하나가 아니라 바다와 하늘, 강과 도시가 하나의 연결된 물리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